우리 대표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프리랜서 아나운서와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문방송학, 광고홍보학 전공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대학교에서 대화와 대중연설이라는, 그러니까 오늘 그 주제가 되네요. 그죠? 대화와 대중연설과 그리고 휴먼 커뮤니케이션 학부 강의와 대학원 강의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주제가 대화와 대중연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90분 동안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들으시면서 중간에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대화와 대중연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그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요. 대화란 무엇이고 대중연설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먼저 그 데피니션, 정의부터 먼저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대화는 무엇이고 대중연설은 무엇일까요? 손 들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대화는 무엇일까요? 네. 말씀 잘 해주셨고요. 보통 이제 대화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1대1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여러분들, 친구 간에 아니면은 뭐 친한 사이, 애인, 뭐 부모님, 뭐 언니, 동생, 그리고 형, 뭐 이런 그 지인들 간의 대화를 할 때를 우리 1대1 대화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분류를 할 때 크게 이제 그 자아 내의 커뮤니케이션을 부터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자아 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내 스스로 대화를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대화를 해보셨나요? 스스로 대화를 해보셨나요? 여러분, 일기 쓰시는 것도 자아 내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이제 전문 용어로 인트라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트라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대1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퍼블릭 스피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앞에 나와서 이 연사가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 많은 청중들 다수가 제 얘기를 들어주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1대 다수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해서 1대1이냐 1대 다수이냐, 그 청중이 1대1 내지는 1대 다수인 경우에 대화와 대중연설 이렇게 구분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에도 이제 조직 커뮤니케이션, 뭐 그룹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대중 연설, 그리고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퍼블릭 스피치를 하실 기회가 종종 있으시죠, 그죠? 그러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두렵습니까? 뭐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내 의도를 그냥 가감없이 다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앞에 나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때문에 잘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왜 안 될까요? 뭐가 잘 안 되나요? 앞에 우리 앉아 계신 남성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나오면은 평소에는 말을 잘 하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잘 안 된다 하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떨림이요. 떨림. 네. 왜 떨릴까요? 1대1 관계에서 대화를 하다가 네. 다중의 시선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다수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혹시라도 말실수를 하면 비웃지는 않을까? 혹시나 내가 잘못 말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1대 다수의 퍼블릭 스피치를 하시더라도 마치 1대1 대화를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퍼블릭 스피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런 거를 무대 공포증이라고 하죠. 무대 공포증이라고 해서 스테이지 프라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우리 말의 전문가라고 하는 이제 아나운서들도 역시 처음에 이제 방송을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이 떨리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뉴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뉴스를 시작하기 전까지도 그 뉴스를 한번 10분짜리 뉴스를 하는데도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방송 뉴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찌나 많은 그 인고의 시간을 견뎠는지 그리고 또 이제 카메라에 불이 들어왔을 때 콩닥콩닥한 가슴을 누르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방송을 진행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방송을 한 지 거의 한 10년 정도 돼 가는데요.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카메라에 빨간 불을 즐기죠.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서 말을 하는 이런 대중연설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그 올림픽 공원에 막 2만 명이 차고 막 이러는 그런 상황에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사람이 꽉 차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저는 기쁜 마음이 오히려 벅찬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청중들의 눈을 보면서 그리고 청중들의 시선을 느끼면서 이분들이 내가 하는 말에 반응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참 너무도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들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 제가 그랬을까요? 처음에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앞에 나오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처음 방송을 할 때 저는 가슴이 너무너무 두근거려서 사실 말은 하고 있는데요. 제 스스로 심장 뛰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신영일 아나운서 아시죠? 그죠? 신영일 아나운서가 처음 방송할 때 그 제주도 현지에 가서 이제 현장에 스케치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요. 연습을 계속 했어요. 저는 뭐 제주도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근데 카메라가 넘어왔어요. 자, 그러면 현장에 나가 있는 신영일 아나운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네, 저는 현장에 나와 있는 신영일입니다. 하고서는 그다음부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말이. 그래서 방송을 완전히 막 말아먹고서는 주변에서 선배님들한테 혼나고, 그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스스로의 인고의 시간을 겪고 난 뒤에 결국에는 뭐 지금은 뭐 방송 너무 잘하시는 이제 선배님이시기도 하신데요. 저랑도 친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역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리고는 가끔씩 앞에 나와서 이제 스피치를 하시는 퍼블릭 스피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 아니면 신체적인 불안감, 아니면은 마음의 그런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지금 이 시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스피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가지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좋은 스피치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진실해야 된다. 스피치 자체가 진실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그렇죠.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는 청중의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스피치는 어떻게 보면은 당장의 목적 달성 효과에는 미비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가장 효과적인 스피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수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얘기하는 파토스, 로고스, 에토스가 설득의 이 3가지 요소라고 하거든요. 설득의 소구를 이 3가지로 나누는데 이 진실성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에토스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의 말이 진실한가. 보통 사기꾼들이 보면은 말 아주 청산유수처럼 잘 하지만은 듣기 좋은 말,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아첨이나 아니면은 등등 듣기 좋은 말로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이야기가 거짓인 경우로 판명이 될 때 여러분들 그 사람의 말을 그 다음부터는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만큼 그 당장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목적 달성에는 미비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실한 스피치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이소무화나 이런 거에서도 이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명쾌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스피치를 하거나 아니면 1대1로 대화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를 스스로 명쾌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토론, 본론, 결론에 맞는 이야기를 구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논리가 있어야 되고요.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의미가 명확한 언어로 전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간결성인데요. 세 번째가 간결성인데 그 혹시 제 책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프레젠테이션의 법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인데요. 간결함의 법칙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혹시 아시면 제가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그 간결성을 지켜야 되는 법칙은요. 여러분 키스의 법칙입니다. 키스 법칙? 남성분들 막 눈이 휘둥그레지시는데 그 키스의 법칙은요. Keep it short and simpl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죠? 짧고 간결하게 유지해라 라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키스의 법칙이 프레젠테이션 불변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그랬죠. 말 잘한다 라고 했을 때는 정말 청산유수처럼 말을 장황하게 하고 그리고 사자성어를 써가거나 뭔가 현학적인 표현을 써서 어려운 말로 해야지만이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말 쓰고 현학적인 표현을 쓴다고 해서 말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은 아무리 어려운 내용도 알아듣기 쉽게, 그죠? 모든 청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풀어서 간결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말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지면 실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요. 자연스러워야죠. 그죠?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앞에 나와서 그 퍼블릭 스피치 한다고 하면은 왠지 뭔가 이렇게 일정 연설해야 될 것만 같고 그리고 왠지 좀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얼굴 표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신체도 그렇고 경직되게 마련인데요.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1대1 대화의 연장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낭독하는 조나 아니면은 몸동작이 목소리와 따로 논다거나 아니면 아예 대본을 이렇게 쳐박고 그냥 우리 방아찍기라고 하거든요. 이거를요. 방아찍기라고 하는데 이 방아찍기 하는 것도 그다지 보기에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죠. 내용과 목소리가 따로 노는 경우에는 부자연스럽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리고 적절해야 된다는 건데요. TPO에 맞는 스피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여러분들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CEO들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스피치의 내용은 달라져야 됩니다. 그죠?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미분적분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를 하느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야말로 구연동화를 써가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적절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스피치가 갖춰야 되는 요소 이 5가지를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좋은 스피치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어적인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비언어적인 표현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먼저 이게 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언어적인 표현이 먼저 뭘까요? 언어적인 표현이 뭘까요? 우리는 이 언어적인 표현을 버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넘버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언어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이고 그리고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뭘까요? 언어는 이렇게 말을 통해서 네. 전달하는 거하고 네. 비교가 아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언어 커뮤니케이션은 지금 말의 내용이 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이 말의 내용을 제외한 그 사람 연사의 외모 그리고 표정, 제스처 모든 게 해당됩니다. 그 사람의 의상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헤어스타일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메이크업까지 다 포함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치법, 비교와 대조를 활용한 병치법을 활용한다. 그리고 반복 사용을 한다. 그리고 우선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TPO에 맞는 스피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했죠.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청중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청중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청중이 성별이 어떻고 그리고 학력이 어떻고 그리고 뭘 하시는 분들이고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어떤 관심사가 있는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청중이 누군가인가에 대해서 먼저 관심사를 파악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청중과의 공통 분모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너무도 특별한 사람이라서 여러분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은 거부감이 느껴지시잖아요. 그죠?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공통 분모를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셔야 됩니다. 스토리텔링이 뭘까요? 네. 스토리텔링은요, 스토리와 텔링의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토리를 들려주는 기법입니다. 그죠? 스토리를 들려주는 기법인데, 여러분들이 스피치를 하실 때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시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왜? 무엇보다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이야기가 나에게 뭔가의 그 공감대 요소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은 그야말로 그게 바로 설득으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말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이 역사상 정말 말 잘한다 하는 사람들 역시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화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따가 오바마에 대한 스피치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오바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오바마가 2004년도 DNC 연설에서 어떻게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냈는가 하는 걸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적인 질문을 사용하라는 건데 수사적인 질문은 뭘까요? 여러분들 캠퍼스 퀸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요. 그랬을 때 대학생들은 정말 너무도 관심이 많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캠퍼스 퀸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캠퍼스 퀸으로 거듭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눈이 동그래지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오프닝을 할 때 수사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요, 좋은 연사의 조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연사의 조건은요, 처음에는 훌륭한 인격을 갖춰야 된다.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진솔한 스피치, 진실한 스피치와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에토스 부분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에 그 시계를 팔러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시계를 팔러 나온 사람이요, 사기꾼이 와서 이게 명품 시계다라고 얘기하면서 시계를 팔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시계를 정말 명품을 만들어내는 과학자가 와서 정말 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시계를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뚜르드빌리용이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로 이제 시계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이 와서 시계를 판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시계를 사가십시오 할 때 시계를 사시겠습니까? 전자는 여러분들 안 사실 거예요. 그죠? 내가 이걸 샀는데 알고 봤더니 사기당했어. 이러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안 사실 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지만 후자의 정말 이름만으로도 예를 들어서 뭐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거는 정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시계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이름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란 말이죠. 그죠?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즉, 연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에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인격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식을 갖추셔야 되죠. 그죠? 요즘은 전문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식을 갖춘 연사라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가지고 스피치를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영입니다. 좋은 스피치가 되기 위해서 갖출 요소를 오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 스스로도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소심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 말 믿겠습니까? 안 믿으시는 거죠. 그죠? 제가 아나운서야? 말을 왜 저렇게 소심하게 하는 거지? 제대로 알고나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죠?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분명히 여러분만의 열정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피치 기법을 또 터득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열정, 그죠? 적극적인 태도, 이것도 역시 자신감과
가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죠. 셀프 컨피던스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능력을 믿고 열정적으로 대화하는 연사를 보면은 굉장히 믿음이 가죠. 그리고 설득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1대1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1대 다수 대화를 하거나 여러분들 스피치의 목적이 뭡니까?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죠? 상대방을 설득을 하고 싶습니다. 그죠? 우리 물론 이제 스피치의 목적이 정보 전달 내지는 뭐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인스피레이션을 주기 위해서 격려 스피치를 할 수도 있고 정보를 주기 위한 인포메이션 스피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정말 많은 부분은 설득을 하기 위해서 퍼스웨이시브 스피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내가 오늘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다 설득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자,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설득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설득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설득의 기재가 되어 가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정말 훌륭한 연사다. 그리고 나는 좋은 스피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시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우리 집에 있는 가정에서 그죠? 집에 가시면은 사모님, 와이프가 있을 수가 있고요. 집에 가면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내지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을 수 있고 그죠? 우리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 원활합니까? 어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죠? 우리 사모님하고 커뮤니케이션 잘 되십니까? 어떠십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렇다면 왜 안 될 때는 어떨 때 안 될까요? 그쵸? 그렇습니다. 사실 이 우리 그 남자분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주장만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부간인데 왜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될까? 이쯤 한 10년쯤 살았으면 내가 이런 눈빛을 보내면은 척척 알아서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게 아니죠. 그죠?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해서 그리고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명박 정부도 소통의 정부인데요. 소통이 안 된다, 불통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역시 문제는 커뮤니케이션이죠. 커뮤니케이션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인관계에서 혹시라도 불화를 겪고 있다, 내지는 누구하고 싸운다라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스피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욕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얘기를 하지만은 상대방이 과연 어떤 걸 원할까를 들어주려고 하는 경우는 참 적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하고 욕구가 충돌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즉, 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오바마의 스피치에 대한 특징을 볼 텐데요. 제가 오바마의 스피치를 잠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의 스피치를 먼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걸 보시고 오바마의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그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요. 굉장히 목소리가 듣기 좋아요. 그죠? 듣기 좋아요. 중저음에 그리고 바리톤에 마치 성악을 하시는 분처럼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를 가졌어요. 그죠? 그게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즉, 연설을 할 때도 이렇게 리듬을 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기분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게 있죠. 그죠? 그리고 오바마의 스피치는 듣고 있으면요. 굉장히 쉽고 간단한 언어를 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2008년도 대선 때 Yes we can, Hope of America 이걸 강조했었죠. 그죠? 그래서 하면은 슬로건 자체가 Yes we can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쉽고 간단한 언어를
그 반복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건 기억 안 나도 예수께는 기억이 나잖아요. 그죠? 네, 이 반복법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역시 이 언어는 그리고 이 단어는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은요. 한 몇 번 정도는 반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청중들은 사실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가긴 하지만은 나중에는 기억을 잘 못해요. 나중에 기억을 잘 못하는데 기억을 조금이라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이 단순한 언어로 반복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아까 스토리텔링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죠? 일화를 통해서 친근하게 다가간다는 건데 역시 오바마도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내가 그런 공부한 덕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말 이렇게 그 경제난에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한다 이런 느낌이 들죠. 우리는 변해야 된다.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청중들은 감동을 하고 희망을 얻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청중과 충분히 교감한다는 게 오바마는 그 아이 컨택을 굉장히 잘합니다. 마치 한 사람과 대화하듯이 그 시선을 골고루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몸짓으로 연설한다는 건 뭘까요? 몸짓으로 연설한다는 건 손 제스처, 그죠? 손 제스처뿐만이 아니라 등등 그 여러 가지가 그 포함이 되는데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 소개해준 사람하고 이제 포옹을 합니다. 연단에 서서 포옹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을 보여주는 모습, 그죠? 이 제스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여러분들에게 뭐 숨기는 게 없습니다. 이런 제스처의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호소한다라는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바마의 2004년도 DNC 스피치인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입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요. 오바마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야? 저 사람이 누구야? 이럴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그 2004년도 DNC 연설 이후에 내셔널와이드한 그 인지도를 얻게 됐습니다. 오바마라는 사람이 연설하고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큰 호응을 보여줬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기도 하고요. 와, 이렇게 진짜 막 열광하면서 듣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듣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스피치 자체에서 이렇게 많은 호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스피치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2004년도에 DNC의 스피치를 보면은요, 이게 언어적인 메시지도 분석할 수 있고 비언어적인 메시지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오바마가 나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정말 awkward할 정도로 어색하게 내가 느껴진다.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는 단 하나.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긴 하지만은 나도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케냐에서 온 흑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미국에 있는 캔사스 시티 출신입니다. 라고 하면은 캔사스 시티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손을 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그 영국의 부잣집에 그 요리해주는 사람, 하인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에 컸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하와이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는 정말 내가 흑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웠고 내가 흑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놀리고 그러는 것 때문에 내 스스로의 정체성에 정말 고민이 많이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마약까지도 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솔직하죠, 그죠?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얘기까지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솔직한 자기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열광을 하죠. 정말 와, 오바마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무한 신뢰감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 될 수도 있는 뭐 흑인이라는 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린 시절 너무 힘들어서 마약을 했다는 점, 우리 한국에서 만약에 그런 얘기를 정치인이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하면은 과연 상상도 못 하겠지만은 굉장히 그 타겟이 될 만한 그런 그 스피치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 예비 후보감에 대해서 사실 미국이란 이 큰 나라에서요, 이 사람에 대한 단점, 장점 어떻게 안 들춰내겠습니까? 그죠?
근데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함으로써 그런 그 반대 의견,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무마를 시켰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오히려 진실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바마의 스피치에 대한 부분을요, 버벌 메시지와 non-버벌 메시지로 우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버벌은 말에 대한 콘텐츠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버벌에 또 들어가는 부분이 음성적인 요인인데요. 음성에는 여러분들 발음과 호흡과 그리고 음색과 유사언어 이런 게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그 대중연설, 그죠? 앞에 나와서 퍼블릭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 내지는 1대1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음 정확하셔야 되죠, 그죠? 발음 정확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어는 장단음이 있습니다, 그죠? 밤, 그죠? 눈,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중모음을 많은 분들이 그 하기 힘들어 하세요. 그죠? 국회의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신경을 안 써서 얘기를 하면 그냥 얘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죠? 이중모음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네.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 그러면은 이 발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시죠. 민주주의의 의. 이게 무슨 발음이죠? 자, 지금 다 의가 4번 나왔어요. 그죠? 의가 4번 나왔는데 앞에 의는 어떻게 발음해요? 발음기호 써볼게요. 네? 의. 이? 뭐? 이? 의. 이건 의? 에? 어떤 애요? 어이? 어이. 예.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의? 의 맞나요? 여기는 이? 의? 어떻게 할까요? 헷갈리시죠? 그죠? 헷갈리시죠? 그죠? 네. 지금 여기에 민주주의의 의의라고 발음하셔야 맞는데요. 여기에 의는 관형격의 의입니다. 관형격의 의는요, 에로 발음하셔야 돼요. 그죠? 에로 발음하셔야 되고요. 그 의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의잖아요. 의 하시면 안 되고 의이. 그죠? 발음은 의이 하셔야 되고 민주주의의 의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거 발음해 보실까요? 이거 어떻게 발음하나요? 네? 어떻게 발음할 것 같아요? 폭발? 발음교. 피읍? 폭발. 이거요? 폭발? 폭발. 네, 이거는요, 폭발 하셔야 됩니다. 에? 뭐야, 이거. 완전 반전이잖아요. 폭발이 맞습니다. 폭발. 이거 국어 대사전에 그 발음 사전이 있거든요. 우리 이제 아나운서들도 그렇고, 이제 기자들도 역시 이제 발음 사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 중요하죠. 그죠? 이게 특히나 이게 이중모음 이거 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 많습니다. 국회라고. 오, 이가 같이 겹쳐져서 이렇게 나오는 소리인데요. 저의 그 발음을 그 김동건 아나운서 아시나요? 김동건 아나운서가 지도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국회 처음에 이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시면서 이게 오이라고 입모양을 이렇게 2번 벌리는 거를 크게 보여주셨습니다. 국회, 그러니까 과장되면은 국회가 되죠, 그죠? 국회, 그죠?
이렇게 모이는 오 발음과 이 발음이 같이 합쳐서 국회. 이게 한꺼번에 두 번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국회. 네, 국회. 자, 그래서 이 발음도요, 여러분 공부할 게 정말 많습니다. 우리 한국어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영어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죠? 영어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발음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영어 발음 후지면은 왠지 코리안 잉글리시 쓴다고 정말 욕하지만은 우리 한국어에 대한 발음 공부 너무 안 하십니다. 그죠? 한국어에 대한 공부도 영어 공부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문법도 의외로 우리들이 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음색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면은요. 여러분들이 목소리에 음색이 있죠. 그죠? 이게 보컬 컬러가 있는데 확신에 차 있는 목소리가 있느냐, 아니면 발음이 분명한 목소리를 가졌느냐, 자신감이 찬 목소리냐, 자신감이 없는 목소리냐, 발음이 분명하냐, 불분명하냐, 확신에 차 있느냐, 아니면 소심하냐, 이런 목소리를 또 분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사 언어라고 해서 유사 언어는요, 유사 언어를 얼마나 잘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말을 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판명이 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뭐냐면은 유사 언어는요, 파랄랭귀지라고 합니다. 파랄랭귀지라고 하는데 마치 언어와 같다라고 해서 파라가 유사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공식 언어가 아닌 갖가지 소리를 탐구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컬 퀄리티 같은 경우에 음질이나 아니면 음의 특성이나 음단절 같은 걸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특히나 말의 빠르기, 아니면 속도, 크기, 높낮이, 길이, 쉬기, 힘주기, 이거의 6가지 요소를 유사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빠르게 하느냐, 아니면 천천히 하느냐, 말의 톤을 높이느냐, 낮추느냐, 그리고 볼륨을 크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리고 말의 길이를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그리고 쉬어주느냐. 쉰다는 거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쉴 수도 있고요. 구와 구 사이에 쉴 수도 있고, 절과 절 사이에 쉴 수도 있고, 단어와 문장과 문장 사이에 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쉬어주는 거를 잘만 하더라도 정말 전달력이 뛰어난 스피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힘줄 때는 힘줘야 되죠. 그죠? 힘주기, 이런 유사 언어를 잘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전달력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뉴스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십니다. 뉴스를 얼마나 나레이션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즉 유사 언어를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뉴스가 귀에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오지 않기도 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뉴스 들려주면은 귀에 잘 들어오죠. 그죠? 이거에 대한 훈련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끝까지 신문에, 그죠? 한 면을 뉴스로 읽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거를 뉴스로 들려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죠.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이 뉴스를 잘 들어주는가, 아니면 잘 들리는 뉴스가 되는가 하는 부분은 이제 역시 연사의 몫이라는 건데요. 그거에 대한 판가름이 유사 언어에 있습니다. 예, 우선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에 호소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인데요. 에토스는 인격, 화자의 인격에 호소하는 설득 요소고요. 그리고 파토스는 청자의 감정에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로고스는 논리적인 말에 호소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파토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결국에는 사람들이 뭔가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논리에 움직일까요? 감성에 움직일까요? 감성에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 나 이 남자랑 사귈까 말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감성이 더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자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이 파토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쓴 책의 이름도 공감 스피치인데요. 역시 이 파토스와 연결이 되는 거죠. 로고스도 이 논리적이어야 되죠. 아무리 뭐 이제 로고스 중요하다고, 파토스가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논리가 없으면은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이 우선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엄마와 아기가 대화를 하는데 눈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하고 눈을 마주치면 어때요, 여러분? 징그러워요? 뭐 다 커서는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릴 때에는 부모하고의 애착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결정될 정도로 굉장히 부모하고의 애착 관계,
부모와 아기와의 애착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애착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돼요? 결국에는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거든요. 잘 안아주고, 그죠? 포옹해주고, 그리고 눈빛을 맞춰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이하고의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기가 웃는 모습 보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게다가 우리 애기예요, 내 애기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예쁘죠, 그죠? 무조건 예쁩니다. 그래서 아기를 행복하게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은 아,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옆에 있는 사진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진 보면은 누가 새치겠나 봐요, 그죠? 새치게서 열받았어요. 이 운전자가 굉장히 열받아서 막 화가 나서 삿대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선 이렇게 비언어적인 표현 모습만 보더라도, 이 사진만 보더라도 저 사람의 감정이 뭔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다는 거죠. 즉,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뭐다? 만국 공통어입니다. 만국 공통어는 뭐냐? 여러분들 독일 가면은 독일어 쓰셔야 되죠. 이태리에 가면 이태리어만 쓰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중국 가면 중국어 쓰셔야 되고, 일본 가면 일본어 쓰셔야 되는데, 근데 한국말만 합니다. 저는 한국말밖에 못 알아들어요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중국 가서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제스처를 하는 거는 알아들어요. 그죠? 저 사람이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거는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언어적인 메시지는요, 만국 공통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우리끼리 한 약속이에요. 우리끼리 정한 거예요. 이건 거고요. 그죠? 대체적으로 만국 공통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굉장히 솔직합니다. 진솔합니다. 왜냐? 여러분, 말로는요,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지만은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화가 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의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요, 내가 이 A라는 여성과 그리고 B라는 남성분이요,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나 너 사랑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표정은 굉장히 무뚝뚝해요. 무뚝뚝할 때 여러분은 어떤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나 너 사랑해 라는 말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 만났는데 날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런 무표정한 태도로 날 사랑한다고? 도저히 못 믿는다는 거죠. 그죠? 즉, 말과 그 다음에 비언어 메시지가 같이 있을 때 비언어 메시지를 더 믿습니다. 그게 더 솔직하다라고 믿기 때문인 거죠. 그죠? 진솔하고 신뢰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감정이나 태도를 읽을 수 있는 만국 공통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라비안에 대한 그 학자 들어보셨나요? 메라비안의 법칙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라비안의 법칙이 뭐냐 하면은요,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전체 그 스피치에서 93%를 차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말은요, 컨텐츠는 7%에 불과하고, 그리고 음조나 억양이나 아까 유사언어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목소리를 어떻게 내는가 하는 부분이 유사언어라고 했죠. 그게 38%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비언어적인 요소는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 헤어스타일이 어떤가, 그리고 얼굴 생김새가 어떤가, 이런 부분이 비언어적인 요소입니다. 이게 바로 55%. 와, 제일 크네요. 그죠? 55%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언어적인 표현은 70만 가지 이상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유사 언어나 이 동작적인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이죠. 그죠? 요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가느냐? 외모도 들어가고요. 몸짓 언어 들어가고요. 공간 언어가 들어갑니다. 즉, 외모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의상이나 헤어스타일이나 액세서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몸짓 언어는 그 여러분들의 손 제스처, 안 그러면 얼굴 표정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는데 지겨워요. 그래서 시계를 막 열심히 봐요. 이러면은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그런 생각하기, 빨리 끝내달라는 얘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뭐냐? 바로 이게 그 상징 행위, 조절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청중 사이의 거리가 있죠. 그죠?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가 공간 언어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공적인 거리를 유지한다라고 해서 3.6m 이상 떨어져 있을 때를 얘기하고, 사회적인 거리, 그리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붙어 있죠. 그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언어,
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두 사람 사이의 친밀도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등장할 때부터 굉장히 그 액션이 큽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서 제스처를 해주고 있죠. 그죠? 그리고 아이 컨택을 하고 있고 페이셜 익스프레션과 바디 랭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청중에게 굉장히 크게 인사를 하면서 사회자한테도 고맙다는 얘기를 합니다. 고맙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죠? 여러분 다 읽을 수 있죠?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시작하기 전에 thank you를 정말 연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thank you를 계속 연발을 하면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청중들과 이렇게 그 먼저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죠. 그죠? 그리고 시선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의 시선이 왼쪽으로 갔다가 중간으로 갔다가 좌우로 갔다가 그러면서 또 손도 그죠? 손 제스처도 아주 자유롭게. 그리고 이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는 경우 나는 정말 진실하다. 내 손을 이 가슴에 얹고라도 내가 맹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죠? 강조할 때는 이렇게 손 제스처 이걸 많이 쓰고요. 그죠? 주먹을 쥐기도 하고 이게 넓게 벌려서 청중에게 집중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거 좀 잘 활용해 보세요. 그죠? 벤치마킹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시선이나 손 제스처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언어적인 메시지의 설득 효과는 강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충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아니다라고 할 때는 부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체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절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프라 윈프리나 레리 킹이나 제그 웰치나 브라이언 트레이시나 뭐 이런 사람들 정말 말을 잘한다 하는 사람들, 마틴 루터 킹 같은 경우에도 그 americanrhetoric.com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시간이 나시면은 그 사이트가 있어요. americanrhetoric.com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세계 100대 연설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100대 연설에 올라가 있는 연사는 과연 누구일까? 어떤 스피치가 올라가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거기에서 1위를 차지한 연사가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입니다. 네, 이 I have a dream을 보시면은요. 와, 정말 그때 1964년도에 했던 연설인데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연설을 할 수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우선 스피치를 들어보면요. 열정이 느껴집니다. 정말 힘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중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어요. 왜? 그 당시에는 정말 흑백, 차별이 너무 심했던 그런 사회였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흑인들을 차별하는 거에 대해서 흑인들은 정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완전히 누가 한 번이라도 이제 그 터트려 주기만 하면은 정말 그 감정이 고조해 있던 그 상황에서 마틴 루터 킹이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하면서요. 정말 흑인의 인권을 신장시켰던 그런 연설이기도 했고요. 이 연설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정말 그 길이 남는 역사상 유명한 연설이기도 하죠. 그죠? 정말 그 스피커가 억양이나 볼륨이나 아니면 목소리를 이렇게 잘 조절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컨트롤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그죠? 그리고 그 오바마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그 목소리에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굵고 저음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그죠?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그 신뢰감을 주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CNN에 중간에 그 광고 브릿지로 들어가는 거, This is CNN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목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목소리가 그 백인들하고의 목소리하고는 약간 질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목소리의 퀄리티가 좋죠. 그죠? 즉 중저음에 신뢰감을 주는 굉장히 깊이가 있는 울림이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소리나 그 높낮이, 크기나 이런 억양 같은 거를 굉장히 잘 조절하고요. 무엇보다도 I have a dream의 스피치를 보고 난 뒤의 느낌은 열정이 정말 가득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정말 진심으로 흑인의 어린이와 백인의 어린이가 정말 손잡고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란다라는 단지 피부색만으로 차별받는 이 사회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백인 우월주의는 이제는 지향이 돼야 된다.
링컨의 노예 해방이 있었던 100년 전과 지금이 뭐가 달라졌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흑인의 인권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수사법을 가지고 은유법도 비유법을 잘 사용해서, 그리고 반복법, 그죠?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반복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 그 마틴 루터 킹의 스피치 다른 건 기억 안 나도 I have a dream은 기억이 납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반복법을 사용하면은 사람들의 뇌에 강하게 꽂히는 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역시 반복법, 그러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까 우리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무대 공포증에 대한 거 누구나 좀 겪는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요, 우리나라 사람만 이런 무대 공포증을 겪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기도 하시죠? 왜?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토론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말할 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스피치 하는 거가 굉장히 그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나는 정말 높은 곳에서 죽는 거, 뭐 곤충, 날기, 곤경, 고독, 깊은 물, 개, 질병 이런 걸 다 뛰어넘고요. 가장 두려운 거는 대중연설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혼하는 거, 죽는 거, 병드는 거 이런 것보다 더 내가 두려운 거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제일 두렵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의외예요, 그죠? 미국민들조차도 이런 그 통계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부터가 어떻게 보면 좀 충격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입사 면접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항상 마지막 관문에 가서는 스피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자신의 얘기를 들려줘야 되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조리 있게 나라는 사람을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죠?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잡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와, 그럼 이 말을 정말 잘한다는 게 뭐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떨릴까? 그리고 나는 평소에는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인데 왜 면접관 앞에서는 말을 제대로 못하고 왜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의문들이 드셨을 겁니다. 이게 지금 1974년 토론토 대학의 연구 보고서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정말 앞에 나오면은 식은땀이 난다, 두렵다. 그리고 내가 머릿속에 말이 정리가 안 돼서 횡설수설한다. 내가 말을 뭘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마치 내가 초등학생들이 책 읽는 것처럼 그냥 리딩하는 것뿐에 불과한 발표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말 따로 제스처 따로 정말 따로 국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정말 멘탈 붕괴 현상을 보이기도 하고, 정말 독불장군처럼 그냥 혼자서 막 얘기하기도 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두려움을 느끼셔도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말을 훌륭하게 아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리허설 하는 만큼 여러분의 스피치는 향상이 된다라고 제가 개런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안하시잖아요. 불안한 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불안감을 떨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체적으로 느끼시는 여러분들의 불안감이 있으면, 신체적으로 느끼는 불안감 같은 경우는 식은땀이 난다, 이마에 땀이 난다, 그리고 심장이 콩닥콩닥 뛴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다리가 후들거린다,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신체적인 불안감은요, 여러분들이 우선 긍정적인 마인드를 먼저 채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불안감은 여러분들이 스피치를 하시기 전에 심호흡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이 목을 돌린다던가 아니면은 어깨를 풀어준다던가 아니면 발을 풀어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심호흡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뛰는 가슴을, 에너지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불안하거나 아니면은 심장이 뛰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에너지가 다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이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에너지를 다 밑으로 내려 보내시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심호흡이나 복식 호흡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나름대로의 불안 해소법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입 운동을 해주셔도 좋아요. 아에 이오우 아에 이오 뭐 이런 그 운동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뭐 손발을 턴다던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나는 이걸 했을 때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진다. 예를 들어서 뭐 아로마를 맡고 가면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활용하시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신체적인 불안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건데요. 심리적으로 그런 불안감을 느낄 때도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오바마처럼 얘기할 수 있고 나는 마틴 루터킹처럼 얘기할 수 있고 나는 정말 말 잘하는 사람처럼 얘기할 수 있다라는 스스로의 자기 연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긴장되는 거를 스스로 떨쳐버리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표정도 좀 앞에 나와서는 좀 웃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하실 때 보면은 가장 먼저 굳어 있는 게 뭐냐? 얼굴 표정이세요. 얼굴 표정이 굳어 있어서 저 사람이 떨고 있구나. 그죠? 저 사람이 편안하지 않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하실 때, 앞에 나와서 하실 때는요, 어깨를 좀 편안하게 늘어뜨리시고요. 어깨에 힘을 빼시고, 그리고 배에 힘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배에 힘을 주시는데, 지금 배꼽 있죠? 배꼽에서 한 3cm 떨어진 부분이 단전이거든요. 단전인데, 이 단전을 단련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특히나 이 복식 호흡 하시는 거, 복식 호흡 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리는데요. 복식 호흡을 하시면 좋은 점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깊이감 있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만들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할 때도 말하는 거에 동력이라고 하죠. 그죠? 동력.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동력이라고 하죠. 그죠? 동력. 글을 읽어 내려가는 힘과 그리고 말을 할 때 쭉 가는 힘 있죠. 이걸 동력이라고 하거든요. 그 동력과 동력을 같이 키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 복식 호흡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하는 그런 효과로서도 운동 같이 하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수영을 하거나 아니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 호흡을 좀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를 길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호흡이 딸릴 때가 많습니다. 그죠? 딸릴 때가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노력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호흡도 길어지시고요. 그리고 준비가 된 만큼 여러분들은 자신감으로 무장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표정도 좀 편안해지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딱딱한 표정 그거 자체부터가 굉장히 긴장되어 있구나라는 걸 반영해 주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좀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메라비안의 법칙의 비언어적인 메시지의 퍼센티지가 55%를 차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55% 중에서요. 가장 큰 부분이 뭔지 아세요? 얼굴 표정입니다. 얼굴 표정.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어떤가 하는 부분이요. 그 사람의 전체적인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첫인상에 대한 얘기 참 많이 듣죠. 그죠? 면접에서 첫인상 중요하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역시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상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첫인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요, 여러분들 표정이 다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은 굉장히 무표정하신 분들과 그리고 중간중간에 잘 웃어주시는 분과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잘 웃어주시는 분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딱 보면은 이렇게 딱 개고서는 니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사고 자체가 굉장히 경직돼 있거나 부정적인 사고를 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대인관계나 아니면은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 관점에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사람은 누구나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해도 그 사람이 웃음을 짓고 있으면은요, 저 사람에 대해서 정말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혼내야 되는데 그거가 약간 상쇄가 됩니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사람 얼굴 표정이 밝으면은 그게 좀 상쇄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이 좋은 사람들은 보면은요, 운도 좋습니다. 그쵸?
그게 정말 만고의 진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항상 본인 자체가 웃는 상이고 그리고 표정이 좋으면은요 그 사람의 운이 좋아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면 제가 또 이미지 메이킹 컨설턴트 자격증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관찰한 결과 지금 이렇게 웃는 얼굴과 그리고 이렇게 화난 얼굴을 보면은요 참 그 사람의 운명도 저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인데요. 왜냐하면 코가 이게 복을 담는 그릇, 그러니까 복이 내려오는 통로라고 하거든요. 코가요. 그리고 여기 입술이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해요.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복이 내려와서 이게 복이 다 이게 받쳐지잖아요. 그죠? 복을 담는 얼굴이고요. 이 사람은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코에서 이제 복이 내려왔는데 다 이게 지금 흘러내리죠. 복이요. 그죠? 그릇이 다 이게 복을 못 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자신의 입술 모양을 한번 거울로 보시면은 아, 내가 입술 모양을 좀 바꿔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거울을 보시면서 내가 웃는 얼굴로 좀 얼굴을 좀 바꿔야겠다. 그런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의식적으로라도 웃는 얼굴 만들기 그리고 위스키하는 모습을 일부러 만드는 거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입술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 사람들도 매일매일 연습을 하면 입술 끝이 구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는 모습을 만드는 것 자체가 보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주변에 에너지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만나면 정말 기분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스피치에서는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메시지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라고 했죠. 얼굴을 보고 있으면 기분 나쁘면은 여러분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왕 말을 하는 거고 이왕 여러분들 얼굴 표정 좋게 한다고 해서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돈 내라는 사람이 없어요. 국세청에서 안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왕이면은 똑같이 여러분들이 스피치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할 거라면은 표정까지도 밝게 하시고 웃는 표정을 지으시고 컨텐츠도 같이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스티브 잡스, 지금은 고 스티브 잡스가 됐습니다만은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정말 감탄을 해요. 와, 정말 멋있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구나.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의 귀재다, 황제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프레젠테이션 정말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뭔가의 신제품, 여기 지금 우리 남성분이 아이패드 사용하고 계신데, 아이패드의 신제품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설명회를 해요. 그러고 나면은 아이패드 완전 제품이 막 동나는 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애플 주가가 확 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애플이라는 회사의 큰 이미지 메이킹에 작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주가도 그냥 출렁이게 할 만큼 큰 영향력을 지닌 연사였던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있죠. 어떻게 그렇게 기자들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바이어들 상대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도 하죠. 맥월드 이런 데서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프레젠테이션을 잘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이 뭐냐면 리허설 앤 리허설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즉 내가 이렇게 스피치를 하는 것도 정말 많은 시간 투자를 해서 리허설을 한 결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은요, 우선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심플해요. 제품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서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깨끗한 슬라이드에 쿵 하고 떨어지는데 결국에는 아이패드가 나오고 아이폰이 나오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숫자만 나오고 이래요. 도표만 나오고 그림만 나오고 이런. 이게 여러분 뭘까요?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게 작년에 팔렸던 우리 아이폰 대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심플하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도 기억하기 쉬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그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과 빌 게이츠의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는데 빌 게이츠는 화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해서 막 여기에 꽉 찰 정도로 막 캐릭터가 막 들어가 있고요. 그죠? 글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막 하는데 사람들은 다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왜? 청중은 기억력이 단순합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청중의 기억력은 단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90분 동안 우리 수업을 듣지만은 이 수업을 나갈 때, 이 클래스를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걸 기억하고 가실 거냐 하는 부분인데 많은 부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메모를 하셔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야지만이 기억이 난다는 거죠. 왜냐?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보시면 알 겁니다. 하루가 지난 뒤, 이틀이 지난 뒤, 일주일이 지난 뒤 거의 없어요. 남아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피치도 연습을 하셔야지 늡니다. 네, 그래서 역시 이 수업을 통해서 대화 대중연설에서 매력적인 연설을 거듭나는 법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제그 웰치라는 사람, 이게 GE의 전 CEO죠. 이 사람도 개인이나 기업에게 보이지 않는 엔진이고 비즈니스 전체를 꿰뚫는 그런 신경망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포드의 전 CEO도 역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의사소통 기술 정말 대단하다.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능력,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히딩크,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감독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 한국의 그 서열주의를 싫어했어요. 서열주의를 싫어해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능력주의였죠. 그래서 선수들끼리 형이라는 호칭을 쓰지 마라. 그러니까 형이라는 호칭을 쓰면 선후배 규율이 너무 엄격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저하가 된다.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선배이기 때문에 어디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경기력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지 마라. 우리는 지금 선배 후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레이트 퍼포먼스를 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퍼포먼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분은 능력 위주로 그 사람을 배치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뭘까요? 우리 커뮤니케이션 잘 해야 된다. 소통 잘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커뮤니케이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구? 커뮤니케이션은 도구? 네. 생각을 전달하거나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 한다라고 하면은 생각도 그렇고요. 그죠? 뭔가에 대한 아이디어도 그렇고 정보도 그렇고 공유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1대1이 됐던 1대 다수가 됐던 1대 매스가 됐던 공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전달한다, 보도한다. 그리고 병의 전염 뭐 이런 것도 있고 통신, 커레스폰던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즉 전달한다, 주다, 연결한다, be connected의 의미가 있죠. 즉 우리는 상징체계라는 게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의 한국말이 되겠죠. 그죠? 한국말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까 우리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말의 내용 몇 %요? 네, 7%. 그리고 억양이나 고저 뭐 이런 목소리의 컨트롤하는 부분은요? 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38%입니다. 비언어적인 표현은요? 55%입니다. 네,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큰 거 얻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절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시각적인 요소 55%, 청각적인 요소 38%, 말의 내용이 7%입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에서 성공하면 어떻고 실패하면 어떨까요? 그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성공하면 어떻고 실패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조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든 아니면은 회사든 그 무엇이든 간에 어떤 뭐 연구소가 됐던 간에 그 조직에서 성공을 했을 때 그리고 실패를 했을 때 어떨까요? 그죠? 그 동료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직장 상사, 그죠? 부하 직원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성공을 하면은 굉장히 인간관계가 좀 편해지죠. 그죠? 기분이 좋고, 신뢰감도 형성이 되고, 업무 협조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뭐 좀 이렇게 나한테 좀 파일 좀 넘겨줘라면 바로바로 주니까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죠? 그리고 고객도 증가하고 사업적인 이익도 증가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만약에 실패를 했을 때 시간도 낭비가 되고 신뢰감도 없고 불신감이 높고요. 고객도 줄어들고 사업적인 손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안 걸치는 분야가 없다라는 거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바로 손익에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는 가족과 내지는 애인과 아니면은 남편과 아내와의 대화에서도 신뢰감이 있는 관계냐 아니면 불신의 관계냐에 따라서 정말 백년해로 할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관계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세일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고객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뭐 고객 왕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러면은 같이 또 수익도 엄청나게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분야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1대1 대화, 그리고 고객 응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세일즈 하시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티칭을 하는 경우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회의를 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죠? 워크숍을 갈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인터뷰를 해주는 상담도 마찬가지로 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여러분 앞에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퍼블릭 스피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불화를 겪을 수도 있고 말로 인해서 성공을 거둘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뭐 돈이 안 드는 건데, 그죠?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익히셔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사업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서 성공하시면 더 좋으신 거잖아요. 그게 또 성공한다는 게 또 수익하고도 연결되는 경우라면은 더 여러분 돈도 저절로 따라오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은 정말 필수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아까도 했던 얘기지만은 상징 체계를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하는 게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커뮤니케이션 구조 얘기하면서 SMCRE 얘기를 하거든요. SMCRE 들어보셨습니까? SMCRE의 얘기를 하는데요. S가 뭔지 아십니까? S는 샌더입니다. 샌더는 뭐예요? 그죠, 송신자예요. 송신자. 그러고 M은요? 네,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오늘 예를 들어서 대화와 대중연설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메시지죠. 그죠? 그리고 C는 뭘까요? 채널입니다. 채널. 여러분들 TV 보시고 라디오 들으시고 잡지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여러분 책들 다 좋아하시죠? 그죠? 책도 보시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죠. 그죠? R은 뭡니까? 네, 맞습니다. 리시버입니다. 리시버는 수신자. 그죠? 정보를 받는 사람 입장이죠. 그죠? E는 뭐예요? E는 이펙트입니다.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SMCRE가 커뮤니케이션의 모델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은 들어주는 사람이 있죠. 그죠?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이라는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B라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B가 그래, 이 사람이 A가 B를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 메시지를 섭취를 하면 리시버의 입장에서 그렇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중간에 못 들었어요. 잘. 중간에 막 소음이 발생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잘 못 들었어요. 그랬을 때는 뭐가 발생한다라고 하냐면요, 노이즈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다라고 했을 때 노이즈가 발생했다. 소음이죠. 그죠? 소음.
소음이 발생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힘든 거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A라는 의도를 가지고 A라는 의도를 가지고 뭔가 얘기를 했었는데 듣는 사람이 A로 들어주질 않아요. 네? A 다시로 듣거나 A 다시로 듣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는 뭐냐? 중간에 노이즈가 발생한 거예요. 노이즈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노이즈가 발생했느냐?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소음이 들어와서 얘기를 잘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물리적인 소음이 있을 수도 있고 내지는 의미적인 소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못 들어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다른 언어, 상징 체계가 다른 언어로 얘를 커뮤니케이션 한다라고 했을 때 100%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강의를 한다, 내지는 불어로 강의를 한다 했을 때는 영어를 완벽하게 들을 수 있으면은 100% 이해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 이런 소음이 발생했다, 노이즈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상징 체계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규정한 규칙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말이 되는 거고 일본인 경우에는 일본말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라는 거가 얼마나 힘든가. 왜?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편견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이 노이즈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한다는 게 참 힘들구나 하는 부분인데요. 그 잘 들어주고 잘 말한다는 거가 힘든 부분이지만은 여러분들은 그 노이즈를 최대한 줄이는 과정이 커뮤니케이션을 더 잘할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중간에 어떻게 그러면 말을 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데요. 맛있게 얘기한다는 건 뭘까요? 맛있게 얘기한다는 거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들려주면 굉장히 재밌게 얘기를 해요. 그죠? 양념을 쳐서 재밌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얘기인데도요. 그게 뭐냐? 결국에는 맛있게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고요. 날씬하게 얘기한다라는 거는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죠? 다이어트 한두 번쯤 해보셨을 텐데 날씬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즉 심플하게 얘기하는 아까 키스의 법칙 얘기했죠. 그죠? 날씬하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 말을 그리고 설득력 있게 한다는 거는 길고 장황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제는 심플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33의 법칙이 있습니다. 333의 법칙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 앞에 나와서 30초 정도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아,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관심이 있다, 내한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귀 기울여서 들으시잖아요. 그죠? 그게 한 3분 정도는 이어진다고 해요. 그 3분 정도의 스피치가 주어졌을 때 정말 간결하게 얘기를 잘했을 때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상사가 부르는 거죠. 직장 상사가. 김군 이리 와보게. 내 방에 좀 와보게. 아까 했던 얘기가 그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3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30초에, 처음에 3분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말 제대로 잘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엘리베이터 스피치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엘리베이터 스피치는 여러분들 그 직장 상사를 63빌딩에서 만났습니다. 자, 6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업무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업무 보고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사랑받는 부하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시간이 없는데 그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얘기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말하라라는 부분인데요. Yes, we can 이거 그 오바마의 그 대선 슬로건이었습니다. 그죠? 긍정적인 그 말을 하면은 정말 긍정적인 사고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정말 짜증나. 정말 피곤해. 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이런 얘기 하시면요. 정말 되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피곤해지십니다. 삶이 우울해지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말씀하실 때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역시 긍정적인 사고를 지배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고를 계속하시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맥케인 같은 경우는 오바마 흠집을 많이 냈어요. 그죠? 대놓고 막 욕하고 막 이랬는데요. 맥케인 같은 경우 그랬지만 오바마는 맥케인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설득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실 때 열정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죠? 그 열정이 카리스마가 되는 거거든요. 따뜻한 카리스마가 필요한 것이고요. 아까 이거는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소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즉, 이게 뭐냐? 내가 이 얘기를 노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나쁜 여자로 보지 않을까? 내 지는 날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전화가 딱 왔어요. 이분이 저한테 우리 안지 한 10일 됐는데요. 전화가 와서 저기요, 저 요즘에 잘 지내시죠? 저녁 맛있게 드세요. 근데 제가 지금 5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해요. 500만 원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냐는 거죠. 그죠? 정말 나는 진짜 이건이라서 돈이 남고 남아서 빌려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그냥 준다 생각하고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말이에요. 지금 그 돈이 없어서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죄송한데 제가 저도 쓸 돈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소신 있게 저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상대방도 기대를 안 하고 내 스스로도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빌려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착한 여자라는 얘기 듣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노라는 말을 잘 못하시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괜히 돈 문제로 엮여가지고 그 사람이 안 갚고 나면은 이 사람하고 앙숙이 되잖아요. 그런 불편한 관계를 왜 만드냐 이거죠. 정말 이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동생이다 아니면은 정말 친한 친구다라고 했을 때는 돈을 빌려줍니까? 그냥 주잖아요. 그죠? 그냥 준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거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하면서 나 착한 여자 돼야 되는데 이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리고 품격 있게 말하는 거 중요하죠. 말하는 스타일을 보면 말투를 보면 그 사람 인격이 나옵니다. 그죠? 얘랄 디즐랜드 뭐 이러면서 막 맨날 말하는 그 말투마다 이렇게 그 육두문자가 들어가고 이러면은 저 사람 도대체 어디서 놀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죠? 그런 삶의 방식이나 인격이 드러나는 만큼 품격 있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그 말씀하실 때 유머가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죠? 그만큼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한번 그 스피치에서 유머가 빵 터져주면, 그 청중들이 웃어주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청중과 나는 한편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죠? 그리고 1대1 대화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대중연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렇게 빵 터트려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죠? 기분이 좋아지고 청중하고 나 사이에 벽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호감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십니까? 호감 느끼는 부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심리학에 나온 얘기인데요. 호감을 느낀다는 거는 저 사람이 나하고 뭔가 친밀하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하고 뭔가 비슷한 게 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나하고 같은 편이다. 우호적이다. 라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호감도를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성,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남성, 그게 결국에 보면은 얼마나 내가 이 사람하고 친밀감을 느끼는가, 얼마나 이 사람이 나랑 비슷한가, 그리고 나하고 관계가 우호적인가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죠? 역지사지 아까 얘기했죠. 그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10번이 배려하는 대화인데요. 청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만큼이나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경청에 대한 부분인데요. 경청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경청에 대한 법칙 중에 1대1의 3의 법칙, 1대2대 3의 법칙이 있거든요. 1대2대 3의 법칙이 뭘까요? 1, 2, 3. 사람들은 말을 잘한다라고 하면 스피킹만 생각하십니다. 근데 스피킹보다 더 중요한 거는 리스닝입니다. 그죠? 얼마나 액티브하게 들어주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청에 대한 얘기만 가지고도 사실 1시간 강의를 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 없고요. 나중에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여름에 제 책이 또 2번째 책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또 위CO를 통해서 또 이제 초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때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